대한민국이 진짜로 망하면 벌어지는 일. 국가가 망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나라 망한다, 국가 부도 난다 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사실 국가 붕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통화, 금융, 시장, 기업, 병원, 치안, 외교, 군사력까지 한 줄로 연결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가 부도의 길로 들어가면 24시간, 일주일, 1개월, 그리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가장 깊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첫 1시간, 뱅크런이 실제로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라가 휘청이며며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오자마자 은행에서는 이미 내부 비상지침이 발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은행 금고에는 예금의 8에서 12% 정도만 현금으로 있습니다. 즉, 내 돈 찾겠다라고 동시에 몰리면 은행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즉시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1일 출금 상한선 설정, ATM 현금 공급 축소, 해외 송금, 환전 제한, 외화 반출 규제, 고액 계좌 이체 지연 또는 중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뱅크런의 진짜 파괴력은 심리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빼가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빼야 한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이 심리가 시장 전체로 퍼지면 단 1시간 만에 전국 ATM에 줄이 생기고 수천억의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증시, 환율, 물가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신뢰 붕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2장, 3시간 후 환율 폭등. 원화 붕괴는 왜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가? 많은 분들은 환율이 오르는 것을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환율 폭등은 다음 6단계로 작동합니다. 1.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 매도. 2. 한국 기업들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폭구매. 3. 개인 투자자들도 금달러 매수로 합류. 4. 외환보유고 급감. 5. 글로벌 평가 기관의 추가 등급 강등. 6. 한국 위험 신호가 전 세계에 동시 발송.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환율 붕괴라고 합니다. 단지 추측만으로도 환율은 1,500원, 2,000원, 심각하면 3,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왜 환율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가? 한국은 에너지 93%, 곡물 80에서 90%,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나면 수입 물가가 2배가 되고 모든 물가가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라면, 밀가루, 식용유 같은 생필품이 단 며칠 만에 20에서 40%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장, 하루 후, 증시 폐장. 왜 서킷 브레이커 3에는 국가가 꺼지는 신호인가? 한국 증시는 수출 기반 국가 경제의 온도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환율 폭등과 뱅크런이 동시에 발생하면 증시는 10에서 20분 만에 패닉에 빠집니다. 서킷 브레이커 1회 마이너스 8%, 2회 마이너스 15%, 3회 마이너스 20%, 3회 발동 시 시장 자체가 리셋처럼 멈춥니다. 만약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3회 멈추면 정부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선언합니다. 왜 이것이 치명적인가? 주식이 멈추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채 발행 불가, 신규 투자자 유입 불가, 기존 차입금 만기 연장 거절, 기업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의 흐름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도미노는 기업 붕괴, 실업 폭증, 소비 붕괴입니다. 4장, 3일 후 기업 도산 플러스 실업 쓰나미. 왜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한국 제조업은 수입에서 조립, 조립에서 수출 구조입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부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만들고 수출 기업들도 운송비 폭등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즉시 도산하게 됩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 중소하청기업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재고 소진, 결제 대금 미지급, 어음부도, 대출 만기 연장 거절, 3일 만에 수천 개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안전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삼성, 현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결제 자체가 차단됩니다. 해외 업체가 말합니다. 한국 위험하니까 선결제 100% 아니면 못 팔아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대기업조차 현금 흐름 부족으로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 실업률 20에서 30% 폭발. 지금 한국 실업률은 3에서 4%인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1에서 2주 만에 10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실업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소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붕괴되고 이 결과 더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끝없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5장, 일주일 후 삶의 기반 시설 붕괴. 사람들이 제일 크게 충격받는 구간. 경제 위기는 이 시점부터 생존 위기로 성격이 바뀝니다. 유통물류 마비. 한국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이 말은 곧 유통 재고가 매우 얇다는 뜻입니다. 물류 트럭이 멈추면 마트, 편의점 진열되는 하루에서 이틀 만에 텅 빕니다. 특히 가장 먼저 사라지는 물건은 라면, 즉석밥, 생수, 분유, 귀저귀, 생리대, 식용유, 밀가루, 감기약, 해열제. 이런 비상시 필요한 물품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유난 기름이 끊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 석유 수입이 줄어들면 주유소는 단순히 줄을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다 기름 부족으로 인해 버스 노선 강제 축소, 택시 요금 폭등으로 대중교통 붕괴, 화물트럭 절반 이상 멈춤으로 배송 정지, 구급차 운행 제한, 항공 선박 운항 감축. 이 모든 것이 물가 폭등을 더 자극합니다. 의료 붕괴, 국민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지점. 한국 병원은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 원료에 의존합니다. 통관이 막히면 이것들부터 멈춥니다. 항생제 공급 축소, 마취제 부족, 인슐린 항암제 수입 중단, 응급수술 포기 사례 증가, 중환자실 마비. 이 시점부터 사회 패닉이 시작됩니다. 치안 불안, 군대 투입 가능성, 실업, 물가 폭등, 생필품 부족은 폭동, 약탈, 시민 불안을 부추기며 정부는 치안 유지에 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6장, 2주에서 1개월, 외교 군사 리스크,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영역.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몰랐던 실제 리스크입니다. 경제 붕괴는 국가를 흔들지만 안보 붕괴는 국가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군 장비 보급 감소로 인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군 장비 보급이 줄면 단순히 힘들다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탱크, 항공기 가동률 하락, 탄약 부족으로 훈련량 감소, 연료 부족 이유로 실전 배치, 부대 이동 제한, 레이더 감시 장비, 유지보수 지연, 전자전 장비, 업데이트 중단, 군 장비의 고장 대기 상태 증가 등등등. 군대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집니다. 한국은 북한을 마주한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군 장비 가동률 저하는 바로 군사적 취약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가? 이때 주변국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영해 영공 근처에서 무력 시위, 북한의 국지 도발 확률 상승, 중국 해경 군함의 서해 동중국해 압박, 일본의 독도 발언 강경화, 미국은 자국민 대피 검토, 국제사회는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 경제 위기보다 군사 위기가 더 무서운 이유는 경제는 재건되지만 국가는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장 2에서 6개월 IMF보다 잔혹한 구제금융. 왜 이번에는 조건이 훨씬 더 나쁜가? 1997년 IMF는 사실 한국에게 비교적 온건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젊었고 성장 잠재력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불가능, 또한 제조업 경쟁력 하락, 중국과 동남아 등의 대체 생산지 등장. 이런 조건 속에서 한국이 무너지면 구제금융 조건은 훨씬 가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실제 조건, 연금 지급액 축소, 공기업 강제 민영화, 국영에너지 수도 외국 매각, 금리 15에서 25% 유지, 세금 폭증, 부동산 폭락 50에서 80%, 교육 복지 대폭 삭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상은 사실상 다른 나라가 설계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8장, 6개월 1년, 회복 혹은 장기 침체.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최선의 경우 한국은 외부 자본 유치와 구조조정을 통해 3에서 5년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아르헨티나, 레바논처럼 10에서 20년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불황과 고물가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가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생필품 가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대폭 줄이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실업 증가와 빈곤 확대라는 더 큰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레바논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 은행 시스템 붕괴, 통화 가치 폭락, 국가부도라는 복합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오며 국가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꺾이자 명목 GDP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통화 가치는 사실상 붕괴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의 실질 소득은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행들은 예금 인출을 제한했고 달러 부족으로 국제 거래가 거의 마비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은 지연되고 있고 국가는 지금도 장기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의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 회복 불가, 원화 신뢰도 회복 불가, 청년층 대량 해외 이탈, 외국인 투자 제로, 산업 기반 붕괴. 이 시점부터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론, 국가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먼저 무너진다. 여러분, 국가 붕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통화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군사력과 외교력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는 기능을 잃고 국민의 일상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